15. 콜린스 씨는 분별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아니었고 타고난 그 결점은 교육이나 교육관계로도 개선할 수 없었다. 그는 인생 대부분을 일자 무식에다 구두쇠였던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보냈다. 대학에 적을 두긴 했었지만 간신히 필요한 학기만 채웠을 뿐 도움이 되는 친교관계는 전혀 맺지 못했다. 아버지가 속박해 키운 탓에 그는 애초부터 대단히 비굴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태도가 벽촌 사람들의 아둔한 머리가 빚어낸 오만함으로 상당 부분 상쇄되었다. 이런 나이에 뜻하지 않게 성공을 거두어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빚어낸 결과도 한몫했다. 헌스퍼드 목사관의 성직록 자리가 비었을 때 그는 캐서린 더 버그 기부인에게 추천되는 행운을 잡았다. 그리고 기부인의 높은 지위에 대한 존경심과 후견인인 그녀에 대한 숭배심이 자화자찬과 성직자의 권위의식, 교구 목사의 권리의식 등과 뒤섞이면서 그는 오만과 아첨과 자존심과 비굴함이 혼합된 성격의 소유자가 되고 말았다. 이제 훌륭한 집과 넉넉한 수입까지 생긴 마당이니 그는 결혼을 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롱본 가족과의 화해도 도모할 겸해서 신부감까지 이미 점 찍어두고 있었다. 소문대로 베네가의 딸들이 대단한 미모에 상냥하기까지 한 숙녀들이라면 그 중 한 명을 아내로 삼기로 결심했다. 바로 이런 결심이 베네시의 재산을 물려받는 대가로 그가 세워놓은 그들의 딸들에 대한 보상이자 속죄의 계획이었다. 그는 이것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고 적절하며 지극히 너그럽고 사심없는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이 계획은 딸들을 직접 보고 난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맏딸 베넷 양의 예쁜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확신을 심어주었고 서열을 지키며 자매간에 돌아가야 할 몫에 대한 그의 엄격한 원칙을 굳혀주었다. 따라서 첫날 저녁에는 맏딸이 그가 선택한 신부감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선택을 바꾸어야 했다. 아침 식사 전 베넷 부인과 15분가량 담소를 나누며 목사관 이야기를 하던 중 그는 자연스럽게 따님들 가운데 한 분이 장차 그곳의 안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털어놓았다. 베넷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그런 바람을 격려하더니 그가 점 찍은 큰딸 제인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었다. 동생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네요.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애들에게 이미 상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우리 큰딸은 곧 약혼하게 될지 모른답니다. 콜린스 씨로서는 이제 제인에게서 엘리자베스로 대상을 바꾸기만 하면 됐다. 그리고 그런 심경의 변화는 베넷 부인이 난로불을 휘젓는 사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서열로 보나 미모로 보나 언니 버금가는 엘리자베스가 언니의 뒤를 잇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베넷 부인은 그의 속마음을 소중히 담아두며 곧 두 딸을 결혼시키게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하루 전만 해도 그 이름을 일배 올리는 것조차 싫었던 청년이 이제는 그녀의 호감을 샀다. 리디아는 메리턴으로 나들이 가겠다는 계획을 잊지 않았다. 메리를 뺀 모든 자매들이 함께 가기로 했다. 한시 앞이 귀찮은 손님을 떼어놓고 서재에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베넷의 권유에 의해 콜린스 씨도 동행하기로 했다. 아침 식사 후 콜린스 씨는 서재까지 베넷 씨를 따라가 서가에서 커다란 이절판 책 하나를 들여다보는 척 하면서 그와 계속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 그 대화라는 게 도통 끝날 줄 모르는 헌스퍼드에 있는 그의 집과 정운에 대한 자랑뿐이었다. 그런 그의 은행이 베넷 씨를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재에서만큼은 늘 한가로이 여유와 정적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엘리자베스에게도 말했듯이 그는 집안의 다른 방에서는 어리석고 우쭐대는 꼴을 참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서재에서만큼은 그런 일에서 해방되곤 했다. 이런 까닭으로 예의를 차리면서 콜린스 씨를 부추겨 딸들과 함께 메리턴까지 나들이를 다녀오라고 권유한 것이다. 사실 독서보다 산책이 훨씬 더 적성에 맞았던 콜린스 씨는 들고 있던 큰 책을 기쁘게 덮고 방을 나갔다. 메리턴에 들었을 때까지는 그가 쓸데없는 자랑을 늘어놓고 사촌 자매들은 예의 바르게 맞장구를 치며 시간을 보냈다. 메리턴에 들어서자 동생들은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곧바로 장교들을 쫓아 이리저리 오갔다. 그 일 말고는 멋진 보닛이나 가게 진열장에 걸린 새로 나온 모슬린 옷들만이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모든 자매들의 시선이 즉각 한 청년에게 사로잡혔다. 거리 반대편에서 장교와 함께 걷는 처음 보는 청년으로 대단히 신사다웠다.
동행인 장교는 런던에서 돌아왔는지 그 귀대의 여부를 리디아가 궁금해하는 테니시였다. 일행이 지나가는 모습을 본 테니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자매들은 모두 처음 보는 신사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정체를 궁금해했다. 키티와 리디아는 혹시 알아낼 수 있을까 싶어 길 맞은편 가게에 살 것이 있다는 듯이 길을 건넜다. 그런데 자매가 길을 건너자마자 반갑게도 두 신사가 발걸음을 돌려 그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데니 씨는 자매들에게 곧장 다가와 친구인 위컴 씨를 소개해도 괜찮겠느냐고 허락을 구했다. 전날 런던에서 함께 왔는데 운 좋게도 이번에 자기 부대에서 장교 임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말 안성맞춤이었다. 청년의 완벽한 매력에 장교 복장만 모자라는 상황이 아니던가. 참으로 호감이 가는 외모였다. 미남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는 전부 갖추고 있었다. 잘생긴 얼굴, 훌륭한 체격,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솜씨까지. 소개가 끝나자 그는 사근사근한 태도로 대화에 참여했다. 완벽하다 싶을 만큼 반듯하고 겸손한 태도였다. 일행 모두가 거리에 서서 무척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다하시와 빅리가 말을 타고 달려오는 광경이 보였다. 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 베넷 자매들의 모습을 발견한 두 신사는 곧바로 그들에게 달려와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주로 빅리가 말했으며 베넷 양이 주 대상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녀의 안부를 물으러 롱본에 가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다하시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건네며 그 말을 거들었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시선을 던지지 않기로 애써 작심한 사람 같았다. 그러다 돌연 그 시선이 낯선 청년에게로 꽂혔고 두 사람이 서로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지은 표정을 우연찮게 목격한 엘리자베스는 이 만남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눈치채고는 깜짝 놀랐다. 두 사람 모두 얼굴빛이 돌변했다. 한쪽은 새하얗게 다른 한쪽은 시뻘겋게 변했다. 잠시 후 워컴 씨가 모자로 손을 올리고 다하시 씨는 담례 않은 신용만 하는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어색한 인사의 의미는 뭘까? 당장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알고 싶다는 갈망을 품지 않은 것도 불가능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전혀 눈치 못 챈 빅리는 곧바로 일행에게 작별을 고하고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사라졌다. 데니 씨와 위컴 씨는 숙녀들과 함께 필립스 이모부 집의 문 앞까지 걸어갔다. 리디아가 같이 들어가자고 졸랐지만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작별 인사를 했다. 필립스 부인이 응접실 창문을 열어젖히며 큰 소리로 안에 들어왔다 가라고 권해도 마찬가지였다. 필립스 부인은 조카들과의 만남을 늘 반겼다. 특히 맨 위의 두 조카는 최근에 잠시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더 반가웠다. 그녀는 두 자매가 갑자기 집에 돌아와 문척 놀랐다고 말했다. 이들을 쉬러 오는데 이 집 마차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존스 선생의 약방에서 일하는 소녀를 만나 베넷 양이 네드필드를 떠나서 이제 그곳으로 무략을 가져다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그들의 귀가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했다. 이러는 와중에 제인이 콜린스 씨를 소개했다. 필립스 부인은 그를 무척 예의 바르게 맞이했고 콜린스 씨도 그 못지않게 예의를 차리면서 일면식도 없는데 불쑥 찾아뵈서 송구하다고. 하지만 소개해준 베넷 자매들과의 관계로 볼 때 이 방문이 정당화될 수 있으리라고 자부한다고 담례했다. 필립스 부인은 그토록 교양이 넘치는 태도에 적잖이 경외심이 들었는데 손님에 대한 그런 생각은 곧 이어진 또 다른 낯선 청년에 대한 조카들의 칭찬과 질문에 묻히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이모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즉 그는 데니 씨가 런던에서 데려온 사람이며 XX 부대 중위로 임명될 거라는 사실 말고는 별다른 설명을 해줄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그가 거리 곳곳을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이라고 말했다. 위컴이 다시 모습을 보였다면 틀림없이 이모가 하던 일을 키티와 리디아가 이어받았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거리에는 장교 몇 명만 지나갈 뿐이었고 이 장교들은 방금 전에 본 그 출중한 이방인 청년과 비교하면 하나같이 바보 같고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마침 장교 몇몇이 다음날 필립스가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롱본의 조카들이 그 식사에 동참하겠다고 하면 남편에게 워컴 씨를 방문해서 식사 초대를 하라고 부탁하겠노라 약속했다.
자매들이 동요하자 필립스 부인은 가볍고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될 것이며 그 전에 재미있고 평안하고 시끌벅적하게 제비뽑기 놀이를 하자고 했다. 다음날 열릴 즐거운 저녁 식사 모임에 대한 기대감에 자녀들은 모두들 신이 나서 기쁜 마음으로 이모의 집을 나섰다. 콜린스 씨는 방을 나가면서도 앞서와 같은 사과의 말을 되풀이했다. 이모 역시 그것에 빠지지 않는 공손한 태도로 그런 사고가 불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엘리자베스는 아까 자신이 목격한 그 두 신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두 사람이 잘못 행동한 것이었다면 제인은 둘 중 한 명 아니면 둘 모두를 옹호했겠지만 그녀도 두 사람의 어색한 행동을 설명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콜린스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필립스 부인의 매너와 예의에 대해 찬사를 내려놓아 베넷 부인을 무척 기쁘게 했다. 그는 캐서린 귀부인과 그 따님을 제외한다면 그보다 더 우아한 숙녀는 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모님이 자신을 최고로 정중하게 대접해 주셨을 뿐 아니라 세심하게도 생전 처음 만난 자기를 다음날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까지 해 주셨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베넷 가족과 친척관계임을 감안해도 지금까지 살면서 배려심이 끝으로 대단한 분은 만나뵌 적이 없다고 칭송했다. 16. 이모댁 전혀 모임에 딸들이 참석하는 일에 대해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다. 방문 중에 베넷이 부부만 남겨두고 하루 저녁 밖에 나가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주줄주줄 망설이는 콜린스 씨에게는 시종 괜찮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그와 다섯 사촌들은 다음날 적절한 시간에 마차를 타고 메리턴에 도착했다. 그리고 자매들은 응접실로 들어가자마자 위컴 씨가 이모부의 식사 초대를 받아들여 벌써 이 댁에 와 있다는 희소식을 접했다. 이 정보가 알려지고 모두들 자리에 앉자 콜린스 씨는 찬찬히 주변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는 방의 크기와 가구 모습에 놀라면서 꼭 로징스 저택의 조그마한 여름용 조찬실에 들어와 있는 착각에 빠질 뻔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다지 큰 만족감을 주지 못한 비교였다. 하지만 그에게서 로징스 저택과 그 저택의 주인에 관한 설명을 듣고 더 나아가 캐서린 귀부인의 여러 응접실 중 한 곳에 대한 얘기와 벽난로 선반 하나 값이 800파운드나 된다는 얘기를 듣자 필립스 부인은 그 비교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지녔는지를 그제야 절감했다. 아마 그가 그녀의 집을 그 저택 가정부의 방과 비교해서도 화나지 않았을 것이다. 캐서린 귀부인과 저택의 온갖 위험에 대해 설명하는 중간중간 자신의 미천한 집과 그 집을 개조하는 중이라는 자랑을 섞어가며 그는 다른 신사들이 합석할 때까지 신이 나서 그 자리의 대화를 주도했다. 그는 필립스 부인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필립스 부인은 콜린스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점점 더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고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 모든 이야기를 이웃에 퍼뜨릴 작정이었다. 하지만 사촌이 하는 얘기를 경청할 수 없었던 데다 악기 연주를 바라거나 벽난로 선반에 놓인 자신들이 만든 그저 그런 도자기 모조품들을 들여다볼 뿐 별다른 할 일이 없었던 자매들은 신사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꽤나 길게 느껴졌다. 그러나 마침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 신사들이 등장한 것이다. 위컴 씨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엘리자베스는 그를 처음 봤을 때도 이후로 그를 떠올릴 때에도 감탄했던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님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XX 부대의 장교들은 대체로 매우 신뢰할 만한 신사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훌륭한 장교들이 이날 저녁 모임에 참석한 것 같았다. 위컴 씨는 체격이나 얼굴 표정, 분위기, 걸음걸이로 봤을 때 단연 최고였다. 포트와인 냄새를 풍기며 장교들을 따라 방에 들어오던 둥글럽적한 얼굴에 땅딸막한 체격의 필립스 이모부보다 장교들이 더 훌륭한 만큼 그가 그들보다 더 훌륭했다. 위컴 씨는 참석한 그의 모든 여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행운아였고 그런 그가 최종적으로 옆자리에 앉는 행운을 붙잡은 여자는 엘리자베스였다. 화재가 밤에 비가 오고 장마철이 시작될 것 같다는 내용에 불과했지만 대화를 이끄는 그의 사근사근한 매너에 엘리자베스는 아주 흔하고 지루하고 뻔한 화제조차 재미있게 여겨질 수 있음을 느꼈다. 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위컴 씨나 다른 장교들 같은 경쟁자가 있어 콜린스 씨는 존재감이 없는 난자로 전락해 버린 듯 했다.
아가씨들에게 그는 확실히 매력이 없었다. 하지만 간혹 필립스 부인이 친절하게도 그의 말을 경청해 주었다. 그녀가 신경을 써준 덕분에 그는 커피와 머핀을 실컷 마시고 먹을 수 있었다. 카드 테이블이 준비되자 그는 휘스트 게임을 위해 자리에 앉으면서 필립스 부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기회를 잡았다. 지금은 게임을 할 줄 모릅니다만 하는 방법을 기꺼이 배워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제 처지로서는. 필립스 부인은 게임에 동참하겠다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그가 하려는 설명까지 들어줄 수는 없었다. 위컴 씨는 휘스트 게임 테이블에 끼지 않고 그를 반갑게 맞아주는 엘리자베스와 리디아가 있는 다른 게임 테이블에 앉았다. 처음에는 리디아가 그를 독차지할 뻔했다. 리디아는 그만큼 굉장한 수다쟁이였다. 하지만 제비뽑기는 리디아가 워낙 좋아하는 게임이어서 그녀는 이내 거기에 푹 빠져들었고 카드를 뽑고 당첨되고 비명을 내지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고 말고 할 겨를이 없었다. 위컴 씨는 그제야 게임이 공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참작하면서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걸 틈이 생겼다. 그녀 또한 그와 기꺼이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물론 가장 듣고 싶은 내용, 즉 그와 다하시 씨가 서로 알게 된 경위를 들려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 신사의 이름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뜻하지 않게 풀렸다. 위컴 씨가 직접 그 얘기를 꺼낸 것이다. 그는 메리턴에서 네드필드까지의 거리를 묻고는 그녀가 답하자 머뭇거리면서 다하시 씨가 그곳에 머문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었다. 한 달쯤 됐어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리고 화제가 다른 곳으로 빠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듯 덧붙였다. 그분이 더비셔주에 막대한 재산을 갖고 계시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위컴이 대답했다. 그곳의 저택과 사유지가 굉장하지요. 연수입이 10,000파운드는 좋게 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해 저보다 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이한 인연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 집안과 관련이 있었죠. 엘리자베스는 놀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놀라시는 게 당연합니다, 베넷 양. 어제 저희 두 사람이 만났을 때의 냉랭한 분위기를 목격하셨겠죠? 다하시 씨를 잘 아십니까? 알고 싶은 만큼은 알죠. 엘리자베스가 약간 흥분함이 말했다. 한 집에서 나흘을 보내보니 대단히 불쾌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위컴이 말했다. 그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말할 권리 말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너무 잘 알아봤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자가 될 수 없죠. 편견 없이 공정한 평가를 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의견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 같은데요. 다른 자리였다면 그토록 강한 표현은 쓰지 않으셨겠죠. 이곳은 베넷 양의 친척댁이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곳에서 그런 말을 못한다면 이곳에서도 못하는 겁니다. 물론 네드필드는 예외고요. 이곳 하트퍼드셔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들 그 사람의 오만함을 혐오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 저보다 좋게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잠시 뜸을 들이다 위컴이 말했다. 다하시 씨는 누구든 실제보다 높이 평가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감스러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경우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더군요. 보유한 재산과 영향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눈에 멀기 때문이기도 하고 도도하고 당당한 태도 때문에 지레 겁먹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만 봅니다. 조금 교유해봤을 뿐인데도 성미가 몹시 까다로운 사람 같았어요. 위컴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가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생각인지 궁금하군요. 다시 말할 기회가 주어지자 그가 말했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드필드에 갔을 때 그가 떠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가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XX 부대에 들어가려는 위컴 씨의 계획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하시 때문에 제가 이곳을 쫓겨나듯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가 나를 보고 싶지 않다면 당연히 그가 떠나야죠. 사실 우리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를 만나는 일은 늘 괴롭고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이유 외에 제게 그를 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몹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점이 고통스러울 만큼 유감스럽다는 이유만 없다면요. 베넷 양,
다하시 씨의 선친이신 고 다하시 씨는 살아계실 적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제게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친구셨고요. 그러니 그 아들인 다하시 씨를 만나면 가슴 아픈 추억이 무수히 떠올라 제 영혼까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제게 한 행동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자신의 선친께서 남긴 생전의 뜻을 거스르고 그분에 대한 기억을 수치스럽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그가 저지른 어떤 일, 아니 모든 일을 진정 용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대화 내용이 점점 더 흥미로워져서 진심으로 위컴의 말을 경청했다. 하지만 민감한 이야기라 사정을 더 이상 캐물을 수는 없었다. 위컴 씨는 메리턴과 주민들, 이곳의 사교 모임 등 보다 일반적인 화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겪은 일들에 매우 만족하는 듯했다. 특히 사교 모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정중하면서도 아주 분명한 관심을 보였다. 사교 생활이 꾸준히 멋지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가 덧붙였다. 그 점이 마음에 들어 이곳 부대에 입대하려 합니다. XX 부대가 존경받는 괜찮은 부대임을 알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친구인 데니가 이곳의 부대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를 부추겼어요. 훌륭한 주민도 많고 그들이 베푸는 관심도 대단하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게는 사교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큰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독을 잘 견디지 못하는 편입니다. 반드시 직업이 있어야 하고 사교 생활도 해야 합니다. 군 생활은 원래 제가 의도했던 삶은 아니지만 제가 처한 상황 탓에 이제는 그게 적합한 삶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성직을 생업으로 삼았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사람으로 교육받았으니까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신사의 마음에만 들었다면 지금쯤 틀림없이 꽤 괜찮은 성직에 봉직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고인이신 다하시 씨에게 자신에게 정력권이 있는 최고의 성직을 제게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기셨죠. 그분은 제 대부셨고 저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베푸신 사랑을 저는 제대로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게 충분히 먹고 살 방편을 물려주려 하셨고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성직 자리가 나자 그게 그만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부친의 유언을 무시할 수 있죠? 법적으로라도 해결해 보지 그러셨어요? 다하시 씨께서 제게 성직을 정려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비공식적이어서 법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면 유언장의 의도를 의심할 수 없겠지만 다하시 씨는 의심했습니다. 그는 유언장 내용을 그저 조건부 유정이라고 치부해버렸으며 제가 그 모든 내용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제가 무절제하고 경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둥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두 해 전 성직 자리가 비었을 때 저는 정확히 그 자리를 맡을 만한 나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 자리를 뺏길 만큼 정말 잘못한 것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자신을 추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혈질의 경솔한 기질을 가진 제가 가끔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직접적으로 너무 거리낌 없이 그에게 내뱉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아마 진실은 그와 내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고 그래서 그가 나를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런 자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만들 일은 없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를 잊기 전까지는 그에게 도전하거나 그의 죄과를 폭로하진 않을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그가 훌륭하게 여겨졌다. 그런 말을 하는 동안 그가 어느 때보다 더 멋져 보였다. 하지만 동기가 뭘까요? 그녀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물었다. 대체 무슨 동기로 그토록 잔인하게 행동했을까요? 저에 대한 철저하고 단호한 혐오감 때문이죠. 저로서는 어느 정도는 질투심에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혐오심 말입니다. 돌아가신 다하시 씨께서 저를 조금만 덜 좋아하셨더라면 아들인 그가 저를 조금은 잘 대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그분의 각별한 애정이 어린 시절부터 그의 분노를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성격으로는 우리가 처한 경쟁적인 상황을 참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게 자주 베푸신 편애의 감정을 못 참았지요. 다하시 씨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마음에 든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토록 극악무도할 줄이야. 그저 두루두루 사람들을 경멸하는 못된 심성을 지녔다고만 생각했지 그처럼 악의적인 복수와 부당한 처신과 냉혹한 짓을 하며 위신을 추락시키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이 어느 날 네드필드에서 자기는 화를 누그러뜨리기 어렵고 용서의 인색한 기질임을 자랑하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정말 끔찍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위컴이 대답했다. 저는 도저히 공정한 태도를 취할 수 없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잠시 뒤 소리쳤다. 아버지의 대자이자 친구이며 아버지가 총애하던 청년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그녀는 게다가 얼굴 표정이 선한 품성을 보증하는 당신 같은 청년을 말이죠.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게다가 위컴 씨의 말씀처럼 어린 시절부터 가장 친하게 어울리며 친구로 지낸 청년을 말이죠. 우리는 같은 교구에서 태어나 같은 저택 경내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살았고 같이 놀며 같은 분께 똑같이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님은 베넷 양의 이모부이신 필립스 씨께서 명성을 얻고 계신 바로 그 직업에 종사하며 삶을 시작하셨죠. 하지만 돌아가신 다하시 씨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모든 시간을 펜벌리의 재산 관리에 바치셨습니다. 다하시 씨께서는 제 아버님을 가장 신뢰하는 절친한 친구로 극히 존중하셨습니다. 다하시 씨는 종종 제 아버님의 적극적인 재산 관리에 큰 빚을 졌다고 자인하셨고 그 까닭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까지 하신 것이죠.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저에 대한 애정 때문에서도 그랬지만 제 아버지에 대한 보답이라 여겼었던 듯 합니다. 참 이상하네요.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정말 추하고요. 그토록 자부심이 강한 다하시 씨가 위컴 씨를 정당하게 대하지 않았다니 이상해요. 보다 나은 동기가 없더라도 자부심이 세서 부정직한 짓은 안 할 사람인데 그 행동은 부정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걸요. 놀랍네요. 위컴이 대답했다. 그 행동 대부분이 자부심 탓으로 설명될 수 있다니요. 물론 자부심이 종종 그에게 최고의 친구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그를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선량한 미덕의 감정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어주었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항상 일관적인 태도만 유지하진 않죠. 그가 제게 보인 행동을 보면 자부심보다 더 강력한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혐오스러운 자부심이 그에게 도움이 된 적은 없었나요?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종종 그를 마음시우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낌없이 돈을 나눠주고 사람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과시하고 소작인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었지요.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자식으로서의 자부심이 그런 일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는 자신의 부친과 부친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고 사람들의 평판을 지키며 펜벌리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는 오빠로서의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오빠로서의 애정과 상당히 어우러져서 그를 지극히 다정하고 세심하게 여동생을 보살피는 보호자로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소리 높여 가장 자상하고 훌륭한 오빠라고 그를 칭찬하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다하시 양은 어떤 아가씨인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상냥한 아가씨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하시 일가에 대한 험담은 제게 고통을 준답니다. 하지만 다하시 양도 오빠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아주 오만하지요. 어렸을 적에는 귀엽고 상냥하고 저를 무척 따랐습니다. 다하시 양을 즐겁게 해주려고 저도 많은 시간을 쏟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제게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입니다. 15, 16살쯤 된 아주 예쁜 아가씨죠. 교양 수준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런던에서 주로 머물고 어느 부인이 함께 살면서 그녀의 교육을 맡고 있답니다.
여러 차례 말을 멈추고 여러 차례 다른 화제를 꺼내보았지만 엘리자베스는 거듭 첫 번째 화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다하시 씨가 빅리 씨와 절친하다니 놀라고요. 빅리 씨는 그 자체로 선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던데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런 사람과 친구로 지내는 걸까요? 두 사람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 걸까요? 위컴 씨, 빅리 씨를 잘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정말 다정하고 사근사근하고 마음씨 좋은 매력적인 신사예요. 아마 그분도 다하시 씨의 정체를 모르실 겁니다. 모르겠죠. 하지만 다하시 씨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의 마음에도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즐겁게 대화를 나눌 말벗이 되지요. 그는 자신과 조금이라도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가면 자기보다 지위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는 것과 완전히 땅판으로 돌변합니다. 그의 오만이 그를 떠나는 법은 없겠죠. 하지만 부자들과 함께할 때면 그는 너그럽고 정의롭고 진실하며 합리적이고 명예롭고 또 유쾌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재산과 지위를 고려하는 거죠. 얼마 후 휘스트 게임이 끝났고 사람들은 다른 테이블 주변으로 모였다.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와 필립스 부인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필립스 부인이 게임에서 이겼느냐고 의례적인 질문을 던지자 그는 그리 잘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실은 모든 게임에서 졌는데 그가 걱정하기 시작하자 그는 꽤나 진지하고 엄숙하게 대수롭지 않다면서 자기는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누구든 카드 테이블에 앉을 때에는 자신의 운을 받아들일 대세가 돼 있어야 하지요. 다행히 제 형편이 5실링을 대단히 여겨야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저처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캐서린 버그 귀부인의 언덕으로 저는 자질구레한 문제들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답니다. 카드 노래할 때 돈을 딱 걸고 하는가 봐요. 이 말을 듣던 위컴 씨가 콜린스 씨를 잠시 주목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엘리자베스에게 친척이 더 버그 가문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지 물었다. 캐서린 더 버그 기부인께서 최근에 저분에게 교구 목사자리를 내주셨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콜린스 씨가 처음에 어떤 연유로 기부인의 눈에 들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분이 기부인을 알고 지낸 지는 분명 오래되지 않았어요. 캐서린 더 버그 기부인과 앤 다하시 기부인이 자매라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 캐서린 기부인이 우리가 말한 다하시 씨의 이모라는 사실도요. 어머,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캐서린 기부인의 친인척 관계는 전혀 몰라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캐서린 기부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귀부인의 따님이신 더 버그 양이 앞으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모두들 그녀와 사촌인 다하시 씨가 재산을 서로 합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정보를 듣고 엘리자베스는 가엾은 빅리 양이 생각나 슬며시 미소를 머금었다. 빅리 양의 온갖 의도가 물거품이 되고 말 것 아닌가. 그에게 이미 다른 증언자가 있다면 빅리 양이 그 여동생에게 보인 애정과 그에게 바친 찬사는 전부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 된다. 콜린스 씨는 캐서린 귀부인과 따님에 대한 격찬을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가 입은 언덕 때문에 다소 과장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의 후견인이기는 하지만 귀부인이 그만함과 또만함으로 똘똘 뭉친 분은 아닐지 의심스러워요. 그 두 가지면 모두 상당하신 분입니다. 위컴이 대답했다. 여러 해 동안 뵙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따를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은 또렷이 기억납니다. 독선적인데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매너도 기억나고요. 놀랄 만큼 분별 있고 영민하다는 명성은 누리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그런 자질의 일부는 신분과 재산에서 나오고 일부는 군의적인 태도에서 나오며 그 나머지는 오만한 조카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카가 자신의 친척이라면 누구라도 최상의 지성을 지녀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엘리자베스는 그의 설명이 아주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 그들은 저녁 식사가 되어 카드 게임을 끝내고 위컴 씨의 관심이 다른 아가씨들에 돌아갈 때까지 서로 협조해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필립스 부인이 주관한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래도 위컴의 매너는 모든 이들의 환심을 샀다.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척 멋졌고 그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대단히 품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머릿속이 온통 위컴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이모댁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오로지 그 사람만 생각났고 그 사람이 한 말만 기억났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낼 틈이 없었다. 리디아와 콜린스 씨가 단 한 차례도 입을 다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디아는 쉴 새 없이 제비뽑기 게임과 자기가 따고 잃었던 생선 모양의 칩들에 대해 떠들어댔고, 콜린스 씨는 필립스 부부의 친절에 대한 감상을 밝히며 휘스트 게임에서 진 일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고 주장했고, 저녁 식탁에 올라온 모든 요리들을 일일이 열거했으며 몇 차례고 되풀이해서 자기 탓에 사촌들의 자리가 비좁은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그 외에도 마차가 롱본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에게는 얘기거리가 무궁무진했다. 17. 다음날 엘리자베스는 위컴과 나누었던 얘기를 언니에게 해주었다. 제이는 깜짝 놀라고 걱정하면서 주의 깊게 그 얘기를 들었다. 그녀는 다하시 씨가 그토록 빅리 씨와 우정을 나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위컴처럼 선하게 생긴 청년의 말이 진실인지 의심하는 것도 그녀의 천성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가 실제로 그런 냉대를 받았을 가능성만으로도 그녀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니 그녀로서는 두 사람 모두를 좋게 생각하면서 각자의 행동을 옹호하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그저 우연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일 거라고 설명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었다. 내 생각으로는 두 사람 모두 이런저런 식으로 오해를 한 것 같아. 그 오해가 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한쪽의 말을 다른 한쪽에게 잘못 전달했겠지. 간단히 말해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을 비난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소원해진 이유나 상황을 우리로서는 짐작할 수 없어. 정말 그래. 그러면 언니는 그 일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체 뭐라고 말할 거야? 그들도 변명을 해줘야지. 아니면 부득이 누군가를 좋지 않게 생각해야 할 텐데. 마음껏 비웃으렴. 하지만 너가 아무리 비웃어도 내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 살아가는 리지 생각해봐. 다하시 씨가 부친이 총애하던 청년을, 더욱이 부친께서 생계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청년을 그토록 냉대했다면 그분께 얼마나 서러운 일일지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보편적인 인간애를 지닌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평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럴 수 없어. 그분과 가장 절친한 친구들이 그토록 깜짝같이 그분에게 속일 수 있겠니? 아무렴 그럴 리 없어. 위컴 씨가 지난번 내게 들려준 자신의 개인사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는 것보다 빅리 씨가 속고 있다고 믿는 편이 더 쉬운 걸. 이름과 사실 모든 걸 소탈하게 털어놓았다고. 만약 그게 진실이 아니라면 다하시 씨 본인에게 반박해 보라고 하면 되겠지. 게다가 위컴 씨의 표정도 진실했으니까. 참 어려운 문제네. 괴로워.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해 언니.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분명한걸. 다만 제의는 한 가지. 빅리 씨가 친구에게 속은 것이라면 이 일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경우 그가 큰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점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관목숲에서 대화를 나누던 두 자매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전가를 받았다. 그들의 대화에 오른 사람 몇몇이 집을 방문했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네드필드 무도회가 다음 주 화요일로 정해져 빅리 씨와 그의 누이들이 베넷 자매들을 직접 초대하러 찾아왔다. 빅리 자매는 사랑하는 친구를 다시 만나 기쁘다면서 만난 지 너무 오래되었다고, 그동안 잘 지내느냐고 거듭 물었다.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일절 관심이 없었다. 베넷 부인은 되도록 피했고 엘리자베스에게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동생들에게는 아예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그들은 베넷 부인의 예의 바른 대접을 피하려고 안달난 듯 빅리도 깜짝 놀랄 만큼 황급히 의자에서 일어나 즉각 떠났다. 네드필드에서 열릴 무도회에 대한 기대감에 베넷과의 모든 여자들은 무척 기뻤다. 베넷 부인은 그 무도회가 큰딸을 위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의례적인 초청장 대신 빅리씨 본인이 직접 와서 초대했다는 사실에 우쭐해져 있었다. 제이는 친구인 빅리 자매와 어울리고 빅리씨의 관심을 받으며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리라 상상했다. 엘리자베스도 위컴 씨와 마음껏 춤추고 다하시 씨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생각에 기뻤다. 캐서린과 리디아가 기대하는 행복감은 특정한 한 가지 일이나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았다.
둘 다 엘리자베스처럼 저녁 시간의 절반을 위컴 씨와 춤추게 되리라 생각했지만 그만이 이들을 만족시킬 유일한 파트너는 아니었다. 어쨌든 무도회는 무도회였다. 메리조차도 가족들에게 이 무도회가 싫지 않다고 말했다. 아침 시간을 저 혼자 보낼 수만 있다면 전 그걸로 충분해요. 메리가 말했다. 가끔 저녁의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일 정도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사교 모임은 필요하니까요. 사실은 저도 모두가 가끔씩은 오락이나 기분 전환의 시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엘리자베스도 이번 일로 꽤나 들떠서 콜린스 씨에게 불필요한 말은 하지도 않던 그녀가 이번 빅리 씨의 초대에 응할 생각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처럼 저녁 무도회에 참석하는 일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그에게 묻고 말았다. 놀랍게도 그는 아무런 끄리낌이 없었고 무도회에 참석에 춤을 춰서 주교님이나 캐서린 더 버그키 부인에게서 비난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인품이 높은 청년이 점잖은 손님들을 모시고 여는 이런 무도회가 부도덕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춤을 추는데 전혀 그리낌이 없으니 저녁 내내 아름다운 사촌들의 손을 잡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양, 처음 두 곡은 특별히 저와 춤을 춰주십시오. 제가 엘리자베스 양과 먼저 춤을 추더라도 제인 양을 무시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함을 제인 양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꼼짝없이 걸려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처음 춤을 위컴 씨와 추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지 않았던가. 그 대신 콜린스 씨와 추다니. 이렇게 때를 못 맞추고 하필 그의 면전에서 명랑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하지만 이젠 어쩔 도리가 없었다. 위컴 씨와 자신의 행복감은 부득이 조금 연기할 수밖에. 그녀는 콜린스 씨의 제안을 최대한 친절하게 받아들였다. 그의 정중한 태도에 무언가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더없이 찜찜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혹시 자매들 중에서 자신이 헌스퍼드 목사관의 안주인으로 낙점되었나? 로징스 저택의 퀴드릴 게임 테이블에 적격한 손님 숫자가 모자랄 때 그걸 메울 보조로 낙점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콜린스 씨가 부쩍 정중한 모습을 보이고 그녀의 위트와 발랄함의 찬사를 더욱 빈번히 바치자 이 생각은 이내 확신으로 바뀌었다. 자신의 매력이 빚어낸 이 같은 결과에 흐뭇해하기보다는 충격을 받은 차에 이내 엄마까지 나서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다면 당신에게 지극히 기쁜 일일 것임을 그녀에게 이해시키려 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엄마의 그런 암시에 일절 대꾸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뭐라고 대답해도 엄마와 심각한 말싸움이 벌어질 게 뻔했다. 그리고 콜린스 씨가 청혼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실제로 청혼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그런 문제로 엄마와 미리 싸울 필요가 없었다. 네드필드 무도회를 준비하고 그것을 화제거리로 삼아 수다를 떨 수 없었다면 어린 동생들은 이보다 더 딱한 시간을 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초대를 받은 날로부터 무도회 날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려 단 한 번도 메리턴까지 나들이를 다녀올 수 없었다. 이모도 장교들도 새로운 소식도 찾아갈 수 없었다. 네드필드에서 신을 무도회의 장미 리본 장식도 사람을 시켜 사오도록 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조차 위컴 씨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린 구전 날씨에 인내심을 시험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키티와 리디아는 전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릴 무도회 덕분에 그처럼 지루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견딜 수 있었다.